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제가 보수 유튜버들의 활동을 보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제가 자꾸 모 유튜버, 성모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올라온 그 내용을 보니까, 일본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인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에 성공했다라고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를 일본만 성공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 호주 여러 나라들이 그 분리에 성공을 하고 이 분리의 성공은 백신 개발에 그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뉴스에서는 홍콩대 연구팀에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개발한 거에 대한 임상 실험을 끝나려면 1년 이상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보수 유튜브, 그 성모라는 그 보수 유튜버가 하는 얘기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백신 개발을 하면 지금처럼 반일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살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백신 개발을 했다라는 것은 가짜 뉴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백신이 먼저 개발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불확실한 그 불확정적인 이야기를 뭐 일본에서 백신 개발을 가장 먼저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불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백신 개발을 하면 우리가 쓸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 일본 그 불매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고 제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찍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일본 분매 운동이 시작된 계기, 근데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불매 운동을 하라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일본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어디에와 같냐면요. 그 일본 방송하고 똑같아요. 일본 방송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국의 불매운동은 정부가 시켜서 하는 거다. 일반 시민들은 하기 싫은데 그 정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을 가고 싶고 일본 물건을 사고 싶은데 억지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럽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발적이지 정부의 주도하에 한 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혹시 뭐 매스컴에 따라서 몇몇은 따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나쁜 관계잖아요. 근데 그 나쁜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일본 측과 한국 측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발단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면서부터 일본에서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그 수출 제한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화수소라든가 여러 반도체 산업에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수출 그 제한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라는 우리나라에 그 유리하게 수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쉽게 일본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그 냉각된 게 지금 사실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얼마 전에 아베가 약간 그 화해의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뭐 예전처럼 강력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그런 관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그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해서 소송을 낸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강제징용을 당했던 분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켰던 그 기업에 대해서 개인 간의 그 소송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개인과 개인의 소송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어디서 했냐면요. 일본 외무성에서 1991년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배상 관계는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한일 기본 조약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배상을 할 수 없다.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확정을 됐지만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소송 같은 거는 일본 정부도 막을 수 없다라고 1991년 일본 외무부 관계자가 일본 국회에서 얘기를 한 것까지 그 증거 자료 그리고 그 녹화 자료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국회에서 그 외무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1991년도인데 그것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뒤엎어 버렸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이야기를 본인들이 뒤집어 놓고서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법원에 압력을 취하지 않아서 법원이 마음대로 예전에 한일 기본 조약 1965년도에 이루어졌던 한일 협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버렸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 일본에 그 반일 감정을 갖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몇십 번, 몇백 번을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들의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그들 대부분들이 그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고노 다마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사과를 했냐면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는 말은 내 감정이 있습니다. 뭐 미안하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과가 아니었죠. 근데 그 사과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2번 공식적으로 그 무라야라는 총리와 고노라는 총리가 2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2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일본 분들이, 일본 정치가들인가 아니면 일본의 그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 사과한 부분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과에 대한 실천이 없었어요. 왜? 반증이 무엇이냐? 그 실천에 대한 우리가 그 일본에 가면 그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 신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일본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그 있는 무덤에 가서 절을 한다. 일본 총리가 아니고 독일 총리가 그 일본 히틀러가 그 잠들어 있는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한다라고 하면 유럽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걸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일본 전범들이 그 누워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신을 그 사람들이 뼈가루가 있는 그 신사에 가서 항상 매년 조공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참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 전범에 대한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제 노역시키고 그 위안부로 끌고 가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제를 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그 신사에서 그 전범들을 분리해서 다른 곳에 안치시킨 후에 신사 참배를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일본은 지금 헌법을 바꾸고 있어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헌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독일과 똑같아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의 패망 이후에 그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한 번의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일으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좋을까요?
일본의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자연 환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하나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기회가 뭐 도쿄올림픽에서 그 관광객을 뭐 4천만 명, 5천만 명 하면서 일본 제2의 부흥기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본이 그러한 그 경제 상황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반일 감정이라는 것은 그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일본은 그 우리나라가 반일 감정이 있듯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혐한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혐한 감정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되게 그 1980년대, 90년대 그 초개발도상국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감히 참 죄송합니다. 감히 그들이 그 한국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쫓아올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그 얕보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한 이유도, 그래, 한번 니네 당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겠다. 너희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 할 거야. 너희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제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감정이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냐면 대만에 19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혐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국과 대만의 국교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단절한 그 중국의 그 거대한 힘 때문에 단절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마지막으로 믿고 있던 나라가 단교를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부수적인 거고요. 그 전에로 들어가면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 네 나라가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앞서가는, 그리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점쳐졌었어요. 그런데 그 네 마리 용 중에서 가장 초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나라가 대만입니다.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점차 세월이 지나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한참 뒤처지게 나왔죠.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뒤처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혐한 감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원인은 뭐 K-팝의 뭐 활성화라든가 우리나라 문화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뭐 K-뷰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도 굉장히 그 어린 그 나이 그 연령대에서부터 한국을 싫어하는 감정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뭐 50대,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그 혐한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만과 견주어서 일본도 그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본이 예전에 아시아에서 그 아시아를 가마구치 경제라고 해서 그 1980년대, 90년대 일본의 경제 부흥기,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그들은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 뭐 인도, 뭐 필리핀,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나라들한테 투자를 굉장히 많이 시작했어요. 그 투자가 어떤 투자냐면 사회 간접 자본을 개발해 주고, 그리고 기간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속칭 빨대꽂기라고 얘기해요. 빨대를 꽂아서 계속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본 상품이라든가 일본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놔서, 지금 태국이라든가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을 가보면 거의 모든 거리가 일본어 표시라든가 일본 상품, 그리고 일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본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965년도에 우리가 착안을 한 다음에 일본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그 산업 자체를 설계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나중에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빨대를 꽂았던 게 맞아요. 근데 한국은 다행히 그 경제 발전을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일본의 의존도를,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의 의존도를 느꼈던 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 IMF 사태 때 일본 금융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한번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이 일본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경제라든가 아니면 자본 등에서 일본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또 제2의 IMF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일본 말고는 다방면으로 여러 나라와 교육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가 와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진 않는 그 이유가 된 거죠. 어떻게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일본이 혐한 감정을 갖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전에는 내 발뒤꿈치도 쫓아오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자기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자체를 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전에는 굉장히 초라했던 놈이 나한테 덤벼?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혐한 감정이 굉장히 큰 게 맞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그냥 발전한 나라, 태어났을 때부터 느꼈던 거에 그냥 기본적인 감정을 갖기 때문에 K-팝이라든가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가 우리나라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서 제3회 제4회 그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게 일본이 맞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 고연령층들은 그 예전에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아직도 깔보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세월이 지나고 우리나라 일본의 관계가 더 지나야지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그쪽의 감정과 대한민국의 감정, 일본과 대한민국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자면, 보수 유튜버들이 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꿀빤다라고 얘기하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동요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맞는지 다시 반문하고 싶고,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백신의 개발이 성공했느니, 반일 감정은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생겨났느니, 그러한 가짜뉴스를 자꾸 넓혀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위기, 전 세계의 위기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분리시키고 그 반일 감정이나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보수 언론들이라든가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걸러서, 그리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